네, 수업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그 채팅창에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이게 그 강의를 그 많은 사람들이 진행하면서 제가 채팅창에 다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최대한 그 답변을 해드리고 싶지만은 조금 진행상 어려운 점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가 그 홈택스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종합 안내 포털이 있기는 하지만은 사실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정보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시면은 국세청 누리집이라고 포털 사이트에 이제 폰으로도 검색이 가능하신데 국세청 누리집에서 국세청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그 국세 신고 안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는 법인 신고 안내에 해당이 되고요. 법인 신고 안내로 들어가면은 공익법인이라고 있어요. 그 공익법인에 들어가면은 공익법인의 개요부터 해서 여러 가지 세제 혜택, 그 각종 우리가 세법상으로 나열되어 있는 부분들이 카테고리별로 정리가 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참고 자료실이라고 있는데, 이번에 새로 저희 그 공익법인 세무 안내 책자라고 나옵니다. 그 책자가 새로 발간된 게 PDF 파일로 올려져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거기에 주요 Q&A도 올려져 있고요. 이거 참고해 주시면은 굉장히 도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전문 강사가 아니어가지고 수업이 조금 원활하지 못하는 점, 우리가 그 누리집 홈페이지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여기에 보완이 조금 될 것 같습니다. 수업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공시 부분에 있어서 이제 거의 다 진행이 다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감사 보고서 첨부 서류까지 이제 첨부를 등록을 해주시면은 됩니다. 감사 보고서 이제 외부 회계 감사 대상인 경우에 감사 보고서를 제출을 해주셔야 되고요. 외부 회계 감사 대상은 보시는 대로 해서 1번 또는 2번 또는 3번에 해당되는 경우에 이러한 규모의 공익법인 같은 경우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 외부 회계 감사 대상은 직전 사업년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 유의할 사항이었고요. 내부 감사 보고서는 해당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감사 보고서 등록 같은 경우에는 재공시할 때 보통 감사 보고서가 누락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누락되지 않도록 해서 그 챙겨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도 이제 해당이 되시면은 제출을 해주셔야 되죠. 의무이행 요건이 이제 9가지가 있고요. 의무이행 요건에 대해 가지고 이거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부분에 대해 가지고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그 앞서 말씀드렸었는데 의무이행 보고서 자체가 이제 없어질 예정인데 그 없어진다고 해서 의무이행 그 요건 의무이행을 이행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는 아니고요. 그 보고서 제출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개정된 부분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무이행 여부 점검 결과 보고서는 의무이행 여부를 이제 체크를 의무이행을 충족했으면 여로 체크해서 그 저장해서 다음으로 이동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익단체의 경우에는 수입 명세서를 또 제출을 해 주셔야 되죠. 공익단체는 이제 결산 보고서는 행안부 제출해 주시고 수입 명세서는 구세청에 제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신고서를 그렇게 다 이제 제출을 마무리를 하고 나면은 신고서 제출 누르면 신고서 제출 카테고리로 들어가게 되면은 오류가 뜨게 됩니다. 신고 오류 내역이 뜨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오류 코드가 있으면서 어떠어떠한 서식에 무슨 금액과 어떠어떠한 서식에 무슨 금액이 안 맞다. 그다음에 뭐 합계 금액이 뭐가 안 맞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컴퓨터 상에서 이제 전산상에서의 그
그 물리적 오류에 대해서 뜨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을 보시면은 어떠한 부분인지 오류 문구가 뜨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오류 조치 방법을 누르면은 이렇게 뜨니까는 그 부분을 확인한 다음에 이거에 완료가 돼서 이제 결산 공시 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간혹 이제 금액을 다 맞게 넣었는데 뭐 안 맞다 하시면은 그 이 두 가지 서식 중에 뭐 하나가 누락이 아예 됐거나 내가 해당이 없어서 안 넣은 것 같은데 뭐 그러면은 뭐 영영으로 다 들어가야 되는 건데 해당이 없어서 아예 그냥 뭐 작성을 안 했다 이런 경우는 그냥 다 영영으로 해가지고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주 묻는 사항 Q&A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1번 이제 지자체 출자 출연 기간으로 이제 보조금만 있는 경우. 아까 그 우리가 출연재산 보고서 같은 경우에 보조금만 있는 경우에는 출연재산 보고서 말 그대로 출연재산에 대한 보고이기 때문에 보조금은 우리가 출연재산에 해당이 안 된다 했었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이제 공시는 그 출연재산 출연금만 있는 그 이제 그 보조금만 있는 경우에 이제 공시는 해야 됩니다. 그 출연재산 보고서하고는 또 다르죠. 그 다음에 그 전년도 2번 전년도 공시자료에 오류가 있다. 그럼 전년도 분에 대해서 재공시를 해야 하느냐. 그 오류 있으면은 오류 있는 사업년도 공시분에 대해 가지고 수정해서 재공시해야 됩니다. 그 재공시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이제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공시해야 되는 기간이 있잖아요. 12월 말 이제 결산 법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월 달에 공시를 하고 있는데 4월 공시 기간 중에는 수정을 하더라도 최종 공시 서류만 이제 최종분으로 해서 남는데 그 이후에는 재공시라고 해서 우리가 4월에 작성한 서류가 남아 있고 그 이후에 재공시한 서류가 또 뜨고 그 이후에 또 재공시를 하면은 그 이후에 또 재공시 서류가 뜨고 이렇게 남아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간혹 이제 그 공시 서류 앞에 내가 잘못 작성을 했다. 잘못 작성했는데 이거 삭제 안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4월 기간 동안에 우리가 그 공시를 수정하는 거는 최종분에 대해서만 남지만 그 이후에는 뭐 그 전에 공시했던 게 삭제를 한다거나 그런 거는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것 중에서 재공시 서류를 열람할 때 그 전 공시분에 대해서 비교 열람이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 있는데 이전 공시분하고 같이 볼 수 있도록 홈택스 상에서 공시를 이전 공시랑 지금 현재 공시를 같이 띄워서 볼 수 있도록 화면을 좀 개선하고 있습니다. 3번 총출연 재산 가액의 계산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말 그대로 총출연 재산 가액이라는 것은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설립 때부터 출연받은 총액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4번 이제 기부금품 수입 및 지출 명세서 작성할 때 미지급 비용은 그 전년도 미지급은 포함을 하고 당해 연도의 미지급은 빼고 계산해 주시면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무이행 여부 보고 대상은 그 지금 보시면은 그 당연 일반 기부금 단체하고 그 다음에 재경부에서 지정한 일반 기부금 단체의 경우에는 그 의무이행 여부 보고를 해야 하는 의무 대상이니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3년도부터는 기부금 수입이 없는 이제 어린이집, 유치원은 이제 보고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다음 통합신고 작성 화면으로 넘어갈 건데 통합신고 작성 화면은 사실은 그 저희 앞서 설명드렸던 출연재산 보고서와 그 다음에 표준공시, 그 다음에 의무이행 보고 수입 명세서를
한꺼번에 작성하는 화면이거든요. 합쳐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서 제가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드리는 거는 조금 이제 시간 관계상 조금 무리가 있고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이 합쳐져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표준 공시 대상이다 하시면은 통합 신고 작성을 통해 가지고 신고를 해 주시는 게 조금 더 훨씬 이제 편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복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거를 이제 합쳐놨기 때문에 통합신고 작성 화면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홈택스 화면에서 종합 포털에 이제 들어가면은 우리가 공시 화면에 들어가면은 공시 화면 공시 등록으로 해서 들어가도 통합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연재산 보고서를 눌러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아까 그 이제 신고 화면이 들어가는데 그 이번에 저희가 이제 다른 화면의 출연재산 보고서라든지 다른 뭐 표준 간편 서식에 의한 공시는 아직 개선이 된 부분은 아닌데 통합신고 화면에서만 저희가 조금 개선된 부분이 있어서 그거 조금 안내를 해드릴게요. 원래는 당초에 이제 저희가 화면마다 도움말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출연재산 보고서나 다른 공시 화면에서는 동일하게 도움말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클릭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도움말 이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동서식에 나와 있는 내용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부분에 대한 설명을 그 이제 여기 화면별로 홈택스에 화면별로 맞춰가지고 설명을 넣어드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시 화면도 해서 숫자를 넣는 방법까지 해서 그 신고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도움말뿐만 아니라 위쪽에 뭐 신고 동영상 참고하기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도 신고하시다가 모르는 부분 참고로 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번에 변경된 것은 이 도움말 서비스가 이렇게 줄글로 해가지고 설명되어 있는 부분을 코치마크 형태로 해서 저희가 신고를 변경했습니다. 코치마크는 이제 누르시면은 도움말 화면 이용 안내라는 그 클릭으로 해가지고 버튼명으로 바꿔서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화면 전체에 그 서식을 작성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설명을 자동 체험 실행하기, 그 다음에 몇 번에는 무엇을 넣고 몇 번에는 무엇을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페이지를 넘겨서 내용을 확인하는 것으로 해서 변경됐습니다. 이 코치마크 형태가 조금 더 신고하는데 용이하다 싶으면은 저희가 조금 더 확대해가지고 홈택스 화면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은 통합신고 작성하기가 있고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신고 도움 자료 확인하기 해서 기본 사항부터 기본 정보 입력하기부터 해서 내용은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재무상태표 이제 공시화면하고 동일하게 해서 들어가죠. 중복되는 내용이라서 그 이제 통합 신고하면은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작성이 완료되면은 작성된 내용에 대해 가지고 이제 제출 내역 탭을 이용해서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용 검증해서 오류 조치까지 완료하게 되면은 이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주석 작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시할 때 주석도 이제 의무 공시 사항이기 때문에 주석을 공시하지 않으면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의무 사항이라서 이 주석도 반드시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해당되는 부분에 내가 전부 다 해당이 안 된다 해가지고 작성을 안 하시면 안 되고 해당 없음을 클릭하셔서 그렇게 해서 저장을 하시고 넘어가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기본 필수 서식 7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석 서식에 대해 가지고 작성하는 화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주석 서식 같은 경우에는 공시하는 화면 중간에 주석 작성 제출하기가 있거든요. 이 부분만 제가 따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주석 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은 서류를 제출을 이제 그 파일을 업로드하는 방법이 있고요. 직접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주석 서류 제출하기 버튼이 있고 아래쪽은 직접 작성하는 그 란이 있습니다. 주석 서류 제출 창을 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창이 팝업이 돼서 이러한 창이 뜹니다. 이 창은 파일을 선택을 해가지고 파일을 업로드하는 건데 보시면은 그 주석 관련된 이제 내용을 담고 있는 PDF 파일이나 JPG나 그런 이미지 파일도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앞서서 우리가 엑셀 파일 불러오기, 엑셀 파일 업로드하고는 다르죠. 엑셀 파일 업로드는 우리가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그 엑셀 파일에서 우리가 작성을 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주석 서류 관련된 거 이제 저장하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 파일 선택해서 업로드 해주시는 겁니다. 제출하기 파일 선택해서 주석 서류 제출을 누르시게 되면은 파일이 업로드가 되고요. 파일 업로드 이제 하시고 난 다음에 업로드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주석 서류 제출하기를 누르게 되면은 여기 이제 제출이 완료되어 있는 창을 보실 수 있고 제출되어 있는 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제출이 완료되면은 이제 다시 이제 제출하기 해서 클릭하셔가지고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다시 들어가서 보면은 미리 보기를 통해 가지고 제출된 파일의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작성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각 화면별로 해서 그 주석 내용 자체는 그렇게 길지 않고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해당이 되는 항목이다 하면은 들어가셔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사용이 제한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화면입니다. 작성 대상은 말 그대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있는데 이게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그 금액에 대해 가지고 작성을 해주시는 건데 장기, 단기 금융 상품을 나눠 가지고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일단은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우리가 뭐 현금을 그대로 뭐 보유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은 보통 예금, 그 다음에 당좌 예금, 다음에 이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자산 같은 경우에는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거든요. 현금으로 쉽게 전환이 가능한 금액에 대해 가지고 계좌에 대해서 현금성 자산이라고 합니다. 단기, 장기 나눠가지고 종류별로 구분을 해서 기재를 해주시고 있고요.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담보를 제공하고 있다든지, 질권을 설정하고 있다든지, 기본 재산 등의 경우에 이제 사용 제한인 경우에 내용을 적어 주셔야 됩니다. 내용을 여기 아래쪽에 이제 선택하는 게 아니고 기재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공익법인 공시하는 화면에 있어가지고 직접 이제 내용을 기재해 주시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은 조금 이제 신경 써서 성실하게 작성을 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그 이제 사용이 제한되어 있다라는 개념에 대해서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 사용이 제한된 거하고 특정 용도로만 사용하는 거하고는 다른 개념이거든요. 내가 이 돈에 대해서는 이 용도로만 사용을 해야 한다 하고 아예 사용을 못 한다 하고의 개념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특정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한 자산은 이 사용 제한에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뭐 보조금, 용도 제한 기부금 이런 식으로 해서 딱 그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각
법인별로 있는 이 용도로만 사용을 해야 한다라는 돈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거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다음, 차입금 등 현금 등으로 상환해야 하는 부채의 주요 내용. 이제 부채를 작성해 주시는 거죠. 향후 현금 등으로 상환해야 하는 부채가 있는 공익법인, 이제 부채 빚이 있는 경우, 이제 그 공익법인들은 이 부채 종류나 그 다음에 만기일, 이자율, 뭐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잔액에 대해서 금액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기 차입금, 장기 차입금 내역을 나눠서 구분해서 작성을 해주시는데 단 1년 기준으로 됩니다. 그래서 단기 차입금 같은 경우는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돈은 단기 차입금이고 1년 이상 이후에 이제 갚아야 되는 돈에 대해서는 장기 차입금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유동성 장기 부채 내역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계약할 때는 분명히 장기 차입금인데 내가 3년 이상, 3년 뒤에 갚아야 되는 돈이다 했는데 그 기간이 이제 가까워져 가지고 1년, 이제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돈으로 바뀌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이런 경우는 실제 원래는 장기 차입금이었기 때문에 그런 금액을 단기로 해서 구분해 주시면 안 됩니다. 현재 상황이 아니고 그 계약할 당시에 내가 이게 원래 장기 차입금이었는지 단기 차입금이었는지 그거를 구분해서 작성해 주시는 겁니다. 작성 예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A은행에서 차입하고 B은행에서 차입하고 CC은행에서 차입한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 A은행에서 차입한 경우에 25년도 10월 달에 차입을 해가지고 6개월 뒤인 이제 26년 3월 달까지 해서 우리가 상환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 금액은 1년 아니죠. 그러면은 단기 차입금에 해당이 됩니다. 단기 차입금이고 차입금 우리가 이 5천만 원과 그 다음에 만기일 이자율 단기말 금액 그 다음에 정기말 금액 0원 이렇게 해가지고 입력해 주시는 겁니다. BB은행의 경우에 보시면은 지금 23년도 만약에 5월 달에 차입을 해서 만기가 27년 4월 말이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3년 이상이 되죠.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장기 차입금에 해당이 되고 그 입력을 하실 때 차입처 BB은행 만기일 이 금액이고 그다음 이자율은 5%고 단기말 금액이 이 금액이고 정기말에 이 금액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CC은행 같은 경우에 뭐 25년도 3월 1일에 차입을 해가지고 26년도 10월 말에 상환해야 되는 금액이 1천만 원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지금 보면은 금액을 넣어 주신다 하면은 만기일이 26년 이제 만기일은 만기일 금액 넣고 이자율 넣고 그다음에 단기 금액은 1천만 원 넣고 정기 말에 이제 0원 넣는데 이게 지금 현재 25년 말 기준으로 해서 그 만기가 1년 아니라고 해서 단기로 해서 넣으시면은 안 됩니다. 장기로 해서 넣어 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아, 유동성 장기 부채로 해서 유동성 장기 부채란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금액이 아니고 유동성 장기 부채란에다가 넣어주셔가지고 그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현물 기부 내용 넣어주시는 란입니다. 현물 기부 내용 넣어주실 때 지금 현물로 기부받은 자산, 말 그대로 현물로 기부받은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 자산을 기부금 수익이라든지 기본 순자산으로 계산했을 때 그 금액에 대해 가지고 이제 작성해 주시는 주석입니다. 기부받은 이제 현금 같은 경우, 현물 같은 경우에 단기하고 정기로 해서 구분해 가지고 넣어 주시면 되고요. 기부금 이제 기부자명, 회사명 이런 거 넣어 가지고 계산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담보를 제공하고 있다든지 보증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내용 적어 주시면 됩니다. 차입금에 대해 가지고 내가 담보 제공하고 있다. 그다음에 질권을 설정하고 있다. 아니면은 이제 타인을 위해서 담보 제공하고 있다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내용 작성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다음 특수관계인과의 중요한 거래 내용, 특수관계인 내역을 적어 주십니다. 일단 특수관계인과의 중요한 거래 내용 을 적어 주시는데 이 화면에서 일단 먼저 특수 관계인에 대한 내용을 먼저 등록을 해 주시면은 그 관계인이 아래쪽에 이제 표시가 되고 이 특수 관계인에 대해서 클릭해서 어떤 내용을 어떠한 거래 내용이 있는지 이렇게 순서대로 해서 작성을 해 주시는데 특수 관계인 특수 관계인 구분 적고 그다음에 그 관계인의 이름 적으면은 이 명세가 작성이 됩니다. 명세가 작성이 되면은 이 각각에 해당되는 특수관계인 앞에 클릭을 하셔가지고 그분하고 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어떤 내용이 있는지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클릭하시는 화면이 두 개가 있고요. 거래 내용이 있는지 아니면은 담보 보증 내용이 있는지 특수관계인과 이렇게 두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거래 내용으로 보시면은 그 일단은 앞서 화면에서 목록에서 이제 체크해가지고 생성된 목록에서 체크를 해서 그 화면을 타고 넘어가면 되고요. 특수관계인과의 이제 특수관계인한테 만약에 기계장치를 구입했다든지 아니면은 뭐 서로 이제 매출 매입 관계가 있다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 가지고 적어주시는 내용입니다. 지금 사례를 보시면은 이제 기계장치 구입한 칭족으로부터 기계장치 구입한 내역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실제로 기부받은 내용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부받은 내용이 있다. 그다음에 특수관계인하고의 임대차 계약 내용이 있다. 이런 경우 이제가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내용을 적어주시는 겁니다. 다음 특수관계인하고 담보하고 보증 내역이 있는 경우에도 작성을 해주시는데 마찬가지로 앞서서 특수관계인과의 그 해당된 특수관계인 체크하고 담보 및 보증 내용 작성하기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담보 제공으로 하고 있는 자산이나 보증 내역을 적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금액, 그 보증되어 있는 금액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 지급 보증 담보 금액 같은 경우에는 담보로 제공하고 있는 그 자산의 금액이 아니고 담보를 제공하고 있는 그 담보 금액만 설정되어 있는 금액만 적어 주시는 거 유의해 주셔야 됩니다. 혹시 이제 뭐 진행 중인 소송이 있다든지 그런 게 있을 경우에는 그런 사건이 있을 경우에는 소송 내용에 대해서도 적어 주시면 됩니다. 해당 없으면 해당 없음 체크하고 해당 있는 이제 공익법인 같은 경우에는 주석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작성 내용에는
소송법인, 그 다음에 원고인지 피고인지, 그 다음에 그 상대 금액, 사건명,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그 입력해 주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본 순자산의 취득 원가하고 공정가치 적어주시면 됩니다. 기본 순자산의 취득 원가하고 공정가치하고 비교해 주시는 부분이거든요. 공정가치는 일단은 이제 시장 거래 가격을 사실을 적어주시는 거고요. 지금 토지, 건물, 유가증권, 재고자산, 기타 물품에 대해서는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확인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공정 가치를 적어주시는 거고, 취득 원가는 말 그대로 취득 당시의 금액에 대해 가지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 같은 경우에는 공정 가치를 평가할 필요가 없죠. 그 자산 금액 자체를 적어주시는 거기 때문에 평가 여부에는 부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공정 가치 그 평가할 필요 없는 자산에 대해서는 평가 여부 부 선택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주석 7종에 대해 가지고 금액을 이제 작성하는 그 7종의 내용에 대해 가지고 작성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자세하게 설명이 못 드려져 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말씀드렸던 대로 그 누리집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관련된 자료 부분 많이 참조 부탁드리고요. 4월 달 동안에 조금 힘드시더라도 공시 부분이랑 출연재산 보고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성실하게 공시 이행해 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은 4월 말까지 꼭 제출이 완료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업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